당신들의 신 이동원 2장 소한 주문. 선재는 버스 뒷좌석에 누나와 나란히 앉았다. 선재는 10년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며 누나와 함께 웅구차에 탔을 때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남매는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냈다. 그나마 명절 때마다 이어지던 통화도 5년 전 사건을 마지막으로 끊어졌다. 영재는 잘 지내니? 계속 미국에 있는 거야? 누나가 말했다. 할 말 없으면 조용히 가. 선재가 인상을 쓰며 말했다. 연락은 하고 지내는 거야? 아이, 하지 말라니까. 누나는 그동안 나한테 연락했어? 그럼 안 했니? 일 터지자마자 바로 연락했지. 내가 안 받은 거잖아.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누나가 선재의 눈치를 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교회 다니니? 내가 미쳤어? 교회를 가게? 아까 내가 간다고 하길래 명패도 붙어있고. 전에 살던 사람이 붙여놓은 거야. 맘 같아선 당장 떼고 싶었는데 뭔 놈의 동네에 전두한답시고 찾아오는 연놈들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가지도 않아. 대체 왜들 그래? 그 사람들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정상적인 교회가 있긴 해? 선재가 말을 하다가 대각선 앞쪽에 앉은 승객과 눈이 마주쳤다. 평일 낮이라 버스 안의 승객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선재를 힐끗 본 남자 승객은 다시 앞을 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것 같았다. 내리자. 선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한 정거장 더 가야 돼. 난 먼저 내릴 테니까 집에서 만나. 선재는 하차벨을 누르더니 버스가 멈추자 말릴 새도 없이 내려버렸다. 선재는 방금 범죄 현장을 빠져나온 범인처럼 시선을 내리깔고 걸음을 옮겼다. 선재는 사람과 마주치는 길을 피해서 한 단독주택에 도착했다. 선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아버지의 집이었다. 1층엔 누나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가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엔 신문 보급소였던 자리였다. 선재는 잠시 추억에 잠기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흔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누나는 집에 와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와본 아버지의 집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십자가, 교회에서 준 달력, 벽에 걸린 성화, 성경 말씀이 적힌 식탁, 심지어 벽시계에도 오직 예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선재는 가슴이 갑갑해졌다. 수아방은 어디야? 선재가 묻기는 했지만 답은 빤했다. 선재는 한때 자신이 쓰던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핑크색 벽지가 눈에 들어왔다. 20살 선재가 쓰던 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누나는 청소만 했을 뿐 물건은 그대로 두었다고 했다. 선재가 방을 살펴봤다. 침대와 옷장은 새로 마련했지만 책장이 딸린 책상은 선재가 쓰던 것이었다. 선재의 대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아버지가 특별히 주문한 원목 책상이었다. 선재는 한때 자신의 책상이었던 조카의 책상에 앉았다. 아이씨. 갑자기 숙취가 밀려왔다. 선재는 한 손으로 지끈거리는 이마를 감싸주고 다른 손으로 책상에 놓인 탁상용 달력을 끌어왔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달이 지났지만 달력은 작년 12월에 멈춰 있었다. 수아가 사라지며 누나의 시간도 멈춰버렸다. 선재가 누나를 돌아보았다. 방을 살펴볼 동안 방해하지 말라는 선재의 말 때문에 누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닥만 보고 있었다. 선재는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선재가 10살 때였다. 선재는 하굣길에 버스를 잘못 타서 당황한 나머지 종점에 내리고 말았다.
집과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로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의 선재에겐 집과 집 앞 골목, 근처 놀이터, 아버지 일터인 신문 보급소와 동네 입구에 있는 재래시장이 세상의 전부였다. 처음 가본 버스 종점은 세상의 끝자락처럼 낯설고 두려웠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에서 선재는 방향 감각을 잃고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질 때 길을 지나던 동네 주민이 울고 있는 선재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는 선재가 사는 곳을 묻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선재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길을 걸었다. 30분쯤 지나 선재는 재래시장의 후문을 보았다. 선재는 시장에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보였을 때의 기분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녁 창거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에 들어서며 선재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아빠한테 혼나겠지? 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로 담배를 물고 어둠 속을 노려보는 모습이 떠올랐다. 신문보급소 지국장인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본사에서 신문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달원이 지각을 하면 아버지는 성난 얼굴로 호통을 쳤다. 학교에도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지만 아버지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선재는 불호령을 들을 각오를 하고 지친 다리를 한 걸음씩 옮기다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생선가게가 줄지어 있는 골목 입구 전봇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손질을 하며 떨어져 나간 생선 부산물들이 널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슬리퍼를 신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선재는 좀처럼 말을 걸 수 없었다. 문득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선재를 보고도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얼마나 쪼그리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그만 다리가 풀려 앞쪽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양손으로 더러운 바닥을 짚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는 정체 모를 생선 덩어리들 속에 떨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선재에게 다가왔다. 선재는 잘못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선재의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선재를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몸에서 비린내와 담배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왠지 모르지만 선재는 울어버렸다. 선재의 눈 속에서 멍한 얼굴로 바닥을 보는 누나와 시장 바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겹쳐졌다. 선재는 정신을 차리려는 듯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가볍게 치고는 프린트기에 올려져 있는 A4 용지를 집어들었다. 선재는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옆에 있는 펜꽂이에서 볼펜을 꺼냈다. 선재는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작년 12월 18일 누나는 집에서 수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누나는 그날 저녁 9시경에 금요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매형과 함께 집을 나섰다.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왔다. 수아는 그 사이에 사라졌다. 수아가 놓고 갔다는 쪽지는 어딨어? 선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몸을 비틀며 말했다. 누나가 식탁 유리 아래 끼워놓았던 쪽지를 꺼내서 가져왔다. 누나가 말했던 대로 내용도 필체도 급하게 쓴 티가 역력했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나가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연락할게요. 선재는 쪽지를 옆에 두고 다시 글을 적어내려갔다. 수아는 캐리어에 겨울 옷가지를 챙겨 나갔다. 골목 입구에 있는 방범 카메라에 수아가 혼자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수아는 사라진 후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가 해지되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실종 신고에 비해 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수아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고 짐을 챙겨 혼자 떠난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납치나 인신매매 같은 범죄보다는 다단계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숙 다단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뉴스거리였다. 누나는 경찰서에서 화를 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광경이었을지 눈에 선했다. 단호하게 말했겠지. 우리 수아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찾아줄 생각이 없다면 내가 찾겠다고. 누나는 화를 냈지만 매형은 경찰의 말대로 대학생 다단계로 유명한 지역을 찾아다녔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자신만큼이나 건실한 회사를 다녀온 매형은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집을 나가서 밤까지 딸을 찾아 헤맸다. 매형은 방문 판매원처럼 삼성동과 거여동, 마천동 등 대학생 다단계로 뉴스에 소개되었던 동네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매형은 수색 범위를 경기도로 넓혔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오가는 길에서 버리는 시간도 아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누나를 보기도 껄끄러웠을 것이다. 누나는 수아를 믿지 못하는 매형을 비난했다. 매형 이야기를 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는 누나의 눈빛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낯설었다. 하지만 누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았다. 누나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매달렸다. 선재는 한심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나에게 수아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새벽 기도회 중에 수아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누나는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를 받기도 전에 감이 왔다고 말했다. 거의 2달 만에 수아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누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망각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 괜찮아? 지금 어디야? 어디서 뭘 하고 있어? 누나는 미친 사람처럼 질문을 퍼부었지만 수아는 누나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았다. 수아는 누나의 말을 무시하고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자기 할 말만 했다. 응, 괜찮아 엄마. 바쁜 거 다 알아. 신경 쓰지 마. 어쩔 수 없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꼭 대본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 누나는 수아의 태도에 겁을 집어먹었다. 수아야, 무섭게 왜 그래? 누가 옆에 있어? 누구한테 잡혀있는 거야? 수아는 끝까지 누나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날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누나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응, 삼촌. 오랜만이에요. 삼촌이 와주시겠다고요? 고마워요. 근데 삼촌 미안해요. 저 지금 가봐야 돼서요. 그래요, 또 연락할게요. 수아는 엄마가 선재를 바꿔준 것처럼 말하더니 곧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선 누나의 머릿속에 남은 말은 삼촌뿐이었다. 수아의 말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존재를 소환하는 주문 같았다. 누나는 선재에게 수아의 말을 전했고 선재는 수아의 부름에 응했다. 수아야, 왜 날 찾은 거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재가 책상 가운데 놓인 수아의 노트북을 켰다.